지난 2주간 참 일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을 둘러싼 저희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고요. 결국은 장모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50억 원에 달하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든 지는 7년, 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는 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늑장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은 애초에 검찰이 자초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뒤늦은 수사라도 검찰이 제대로 한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을 계속 꾸준히 취재해온 이용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엮인 사건.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 제기했던 건 크게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도촌동 땅이 있었고 요양병원이 있고 또 채권에 오피스텔에 복잡합니다. 대부분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와 생긴 분쟁이고요. 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건 그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사용된 장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입니다. 검찰은 장모가 동업자와 함께 가짜로 4장을 만들어서 그중에 1장만 사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업자, 다른 투자자들의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검찰이 살펴보지 않았던 장모의 수상한 잔고증명서가 더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동업자들은 또 투자 과정에 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도 직접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증거가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검찰이 장모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다시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새벽부터 기자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소환될 걸로 알려진 날. 못 갈 것 같아서 내일 가겠다고 그랬더니 내일은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다음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최 씨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검찰에 잇따라 출석한 만큼 예상되는 다음 차례도 피진정인인 최 씨의 소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진정인이나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장모 최 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 최 씨가 직접 검찰 조사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조금 아팠지. 전화 하나도 못 했으니까 검찰에서 오라 그러니까 또 새벽같이 또 조사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나는 갔다 왔지. 응당부 언제지? 3-4일 됐는데 도 갔었다 그러고 뭐 다 갔었다 그러대. 스트레이트가 장모의 의혹을 처음 보도하고 5일이 지난 3월 14일에 이루어진 통화.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로 최 씨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인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참고인들 소환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검찰이 피진정인을 서둘러 부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원래 순서라고 하는 거는 앞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뒷사람에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피진정인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순서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피해자들도 검찰에 불려 나왔는데 조사 분위기가 어딘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다 하고서 왔는데 또 오라고 야단이야 그냥. 어디다가냐 막 수사 기록을 올렸는데 뭐 잘못 받았다고 야단 왔는지 묻는 그 어구가 틀렸다고 또 왔다 가라 그래. 아니 당신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말이야. 아니 내가 무슨 법법자냐 말이야. 뭐 2번씩 3번씩 가느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스트레이트 첫 보도 이후 18일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동업자 안 씨, 그리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김모 씨 등 3명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첫 번째 가짜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나흘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기소. 의정부지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오늘 기소하였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음. 법과 원칙에 따른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수사였을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안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피고인 김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 안 피고인 최 부탁을 받고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일종의 공범관계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록과 진술은 검찰의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위조 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 씨는 2013년 4월 1일자 첫 번째 잔고증명의 경우 위조를 요청한 사람은 장모 최 씨였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위조된 뒤 실제로 사용까지 됐다며 검찰이 가장 크게 주목한 가짜 잔고증명서입니다.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 씨입니다. 안 씨입니까? 최 씨입니까? 최 씨도 했었고 안 씨도 했었습니다. 넉 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최 씨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모두 5장.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 가운데 4장은 허위라고 시인했지만 나머지 1장은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은 이것을 알고 있나요? 국민은행 것은 제가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최 씨 명의의 바로 그 국민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는 확인서인 이 증명서의 계좌번호를 보면 가짜로 드러난 최 씨 명의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에 적힌 계좌와 끝 한 자리만 다릅니다. 최 씨 말대로 이 증명서가 진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통의 잔고증명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최 씨 스스로가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 잔고증명이 2013년 3월 11일인데 이것은 진짜인가요? 그것은 진짜인데 그것을 피고인이 해달라고 해서 사채업하는 제가 아는 회장에게 하느라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10억 원은 누구의 돈인가요? 남에게 빌린 돈입니다. 얼마를 빌렸나요? 몇억 원 빌렸습니다. 거액의 이자나 수수료를 주고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자기 계좌에 입금시킨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설명. 자기 돈이 묶여있어 급하게 사채를 썼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지금 증인 말대로 한다면 10억 원이 있었는데 왜 굳이 강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나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10억 원은 증인의 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돈이라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급전을 빌려 만든 잔고증명서는 어디에 사용한 걸까? 자신의 재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동업자 안 씨의 주장입니다.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와서 저를 보여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기랑 이제 동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거를 받기 때문에 그 4월 1일자 뭐 신한저축은행 뭐 이런 데에 허위라는 거는 죽어도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죠. 안 씨 말대로 최 씨가 임시로 빌린 돈을 자기 돈인 양 눈속임에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망행위에 터잡아서 동업을 결심하게 되고 그걸 믿고 어떤 사업까지 진행해서 실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딸이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를 두고도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는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하지만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 씨는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소개로 최 씨의 투자 전반에도 관여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촌동 땅 투자 때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느낌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닌가?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대해 대검찰청은 의정부지검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고
의정부지검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동업자 주장에 따르면 도촌동 땅을 살 때 수십 차례 김건희 씨를 만났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의 돈은 내가 직접 융통한다. 뭐 이런 말도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가짜 잔고증명서 만든 사람을 알게 된 것도 딸 김건희 씨 때문이죠? 네, 투자 자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 대상에 김건희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장모와 투자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처벌을 받은 다른 사건을 보면요. 수상한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김명신,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옛 이름입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장모의 각종 소송 과정에 이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장모가 동업자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고 팔면서 5달 만에 53억 원 정도의 차익을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있던 법무사가 장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그런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 분쟁 과정에서 법무사 측에게 수차례 돈이 건네졌고요. 또 김명신 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그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 과정이 보통의 거래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체 김명신, 그녀의 역할은 뭐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2005년 1월 이 아파트 201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 같지만 수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2억 원이 있었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옛 주인이 대출을 계속 떠안고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본 사례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할 땐 이렇게 거래 안 합니다. 집을 판 뒤에도 대출 이자를 계속 내준 관대한 옛 주인은 누굴까? 김명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김 씨는 왜 손해를 무릅썼던 것일까? 실수였을까? 몰랐을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발단은 2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공매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손잡은 인물이 채권투자 전문가인 정대택 씨. 최 씨와 정 씨는 이익이 나면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서 균분하기로 돼 있어요. 50대 50. 균분이라 하면은 네. 손해도 반반, 이익도 반반, 모든 것이 반반. 채 반년이 안 돼 5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003년 12월 최 씨가 정 씨를 고소한 겁니다. 정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약정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는 약속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서로 합의한 약정서다, 아니다, 강요된 약정서다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던 법정 공방은 한 사람의 진술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약정서 작성 때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 백 씨는 오랜 친구였던 정대택 씨 대신 최 씨의 편에 섰습니다. 정대택 씨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고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법무사 백 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엎은 것. 정 씨의 강요는 없었다며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백 씨는 거짓 증언에 대한 대가로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증인이 최 씨로부터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씨에게 유리하게 잘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거액을 약속받은 후 받은 것이지요? 최 씨가 이 일이 잘 끝나면 살해할 금액을 특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법무사 백 씨에 따르면 돈이 전달된 횟수는 모두 3차례. 시점이 기막힙니다. 백 씨의 진술로 정 씨가 기소되고 2달이 지난 2004년 6월 8천만 원. 백 씨가 최 씨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한 지 한 달 뒤 7천만 원. 2005년 초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긴 뒤 건넨 5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원이 송사의 주요 고비를 무사히 넘길 때마다 백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돈만 건네진 게 아니었습니다. 2004년 9월 법무사 백 씨는 최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 시세로 3억 원을 웃돌던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최 씨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대출 2억 원을 승계해 잔액만 주고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걸까?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가기 넉 달 전 백 씨 가족이 이미 아파트에 들어와 산 건 물론 대출 2억 원을 매도자 김건희 씨가 계속 떠안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수상한 거래였습니다. 최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여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나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옛 주인이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내준 건 단순 실수도 손해도 아닌 위증의 대가였다는 주장. 어머니 최 씨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넘기는데 김건희 씨도 동의했던 걸까? 사실 김 씨는 아파트 제공 그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5월 김건희 씨는 백 씨 부부를 찾아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아파트에 걸려있는 담보대출 채무자를 백 씨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 씨 부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백 씨의 부인이 1억 받아가지고는 못해주겠다. 처음에는 최소 10억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채무자 변경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던 1억 원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최 씨와 법무사 백 씨의 다툼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그해 9월 백 씨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최 씨 모녀에게 닥친 위기. 여기서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백 씨가 양심 선언을 한 지 불과 8일 뒤에 전격 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백 씨가 최 씨로부터 받았다고 한 아파트와 돈을 위증의 대가가 아닌 법률 상담의 대가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를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겨놓고 이를 독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억을 교부하였으나 이것이 말썽이 생기자 검찰과 짜고 피고를 흠집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구속된 직후 최 씨는 백 씨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송을 취하합니다. 왜 그랬을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담당 검사가 대여금 1억 5천만 원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피고를 처벌할 테니 그 부분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백 씨의 처벌을 두고 담당 검사와 긴밀히 협의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 단순히 검사가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환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떤가요? 최 씨 가족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 검찰 간부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만 2차례에 걸쳐 최 씨 가족이 미국에 있는 이 검사의 부인에게 미화 18,880달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대질하면서 은 안다. 가족끼리도 알고 저 아들 뭐 가정교사 했던 누구를 통해서 가족끼리 안다. 친하게 지낸다. 이후 김건희 씨가 법무사 백 씨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한 뒤에도 수상한 행보가 이어집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김 씨와 법무사 부부 사이의 약정서. 작성 시점은 2008년 5월 7일. 갑은 김명신, 즉 김건희, 을은 백 씨 부부로 돼 있습니다. 뭘 합의한 걸까? 김 씨가 이사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주면 백 씨 부부가 아파트 201호에서 즉각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 씨의 어머니 최 씨에게 향후 고소나 소송 등 어떤 형태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도 이상한데 집을 판 사람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천만 원을 주고 집을 돌려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지 않은 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석 달 뒤 백 씨는 양심선언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자수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위증을 교사한 최 씨 등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했을 뿐입니다. 작은 죄를 졌다고 기소한 검찰에 대고 큰 죄를 졌다고 자수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어머니 투자 사업에 관여를 한 건지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하고 가족을 통해 질문지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인데도 이미 들어가서 살고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데 그 이자는 기존 주인 김명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계속 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장모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아파트가 법무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검찰도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선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제를 지금 꺼내는 게 검찰총장 흔들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익명의 법조계 인사까지 등장시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프레임을 짠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저희 스트레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취재를 하면 할수록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해온 게 맞는지, 그리고 검사 가족이라고 해서 봐준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에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장모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나마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이고 또 부인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남겨둬선 안 됩니다.